한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자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가 전화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연락했던 아들이었지만 어느 순간인지 전화도 없고 감감무소식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28일 후베이성 이창시 롱추안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46세인 아들이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신고자가 아들이 걱정되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아들이 내몽고로 일을 떠났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혹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옹가부는 1980년 후베이성 이창시 롱추안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분의 부모는 딸을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해 가분을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설거지며 빨래는 손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너는 왜 빨래를 하고 있니? 부모는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 떨어져 사는 것이 싫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차피 대학에 못 갈 바에야 그냥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부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부는 어머니에게 고성을 지르며 남자친구 사귀는 게 엄마도 아빠랑 일찍 결혼했잖아. 그럼 나는 하면 안 돼?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사. 얼마 후 저녁 식사를 하던 가분이 이거 비려서 못 먹겠어. 그런데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니? 에이, 설마. 얼마 후 어머니는 딸과 함께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한 후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분의 부모는 딸이 성장해 돈 많은 집으로 시집 가기를 바랬으나 이렇게 덜컥 임신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딸의 남자친구인 고승장과 결혼을 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장은 키도 크고 인물도 훤출했으나 배운 것이 없어 미래가 걱정되는 친구였습니다. 그의 부모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여서 가분의 부모는 더더욱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001년 가분은 딸을 출산했고 두 사람은 그녀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아이 양육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아무래도 마을 형들 전부 대도시로 빌딩 짓는데 일하러 간다고 하거든? 나도 거기에 가서 일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여기에서 1년 농사 지어서 벌 거를 2달이면 벌겠더라고. 그럼 나는... 자기, 그것도 못 참아? 이거 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자주 내려와야 돼. 남편 승정이 돈벌이를 위해 대도시로 떠난 몇 년이 지난 봄, 살랑이는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오후. 가분아, 뭐해? 가부는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펴며 뭐하긴, 늘어진 파김치처럼 퍼질러 누워있지.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럼
나하고 같이 마작방 놀러 갈래? 마작방? 나 돈도 없는데. 돈? 얼마 없어도 돼. 그냥 10원짜리 친다고. 가부는 친구를 따라 마작방에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돈을 잃거나 딴 것은 아니었지만 지루했던 하루를 보내기에는 딱 본인에게 맞는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한참 집중해서 마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봉이네요. 제가 그 패를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도 났어요. 제가 먼저 손 들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잘 못 들었나 보군요. 그럼 숙녀분이 먼저 드시죠. 감사합니다. 가부는 억지를 부리기는 했으나 다행히 남성이 뜻을 받아주며 급판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다들 담배를 한 대씩 피우기 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남성이 담배 한 대를 그녀에게 권하며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마작도 잘하시고 제가 조금만 젊었을 때 만났다면 벌써 정혼했겠어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제가 뭐 예쁘다고요? 저 시골 촌뜨기인데요 뭐. 아니에요. 지금도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바로 데이트를 신청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가부는 남성이 갑자기 데이트를 신청해오자 너무 놀라며 데이트요? 그렇죠 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만남이 잦아지더니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마작방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기야. 나 짜증나서 미치겠어. 글쎄. 저 미친 인간들이 맨날 저녁에 자기하고 다닌다고 수군거리지 뭐야. 차라리 그냥 이참에 우리 합쳐버릴까? 같이 살자고? 나야 뭐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말이야. 며칠 후 두 사람은 조그만 방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고 돈벌이가 없던 새해를 대신해 오후까지 일하며 돈을 벌었던 가부는 월세를 내면서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구도 몇 안 되는 조그만 마을에 그녀가 다른 남성과 원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던 남편 승정의 친구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며 야, 저거 순정이 와이프냐? 아이, 순정이는 저것도 모르고 공사 현장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고 있을 텐데. 이거 순정이한테 말을 해줘야 하냐 말아야 되냐? 얼마 후 가분의 바람피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승정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지인들에게까지 목격이 되었는데 어머나, 이걸 어째. 나는 이 가분이가 재혼한 줄도 모르고 있었나 그래. 재혼한 줄 알았으면 축의금이라도 보냈지. 이 여편 내가 낮술을 처먹었나? 어디 와서 술주정이야? 가분이가 재혼이라니. 걔가 뭐가 부족해서 재혼을 해?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엊그저께 어떤 남자하고 같이 다정하게 원룸으로 들어가길래 나는 혹시나 했지. 당신 마냥 내가 가봐서 아니면 그땐 아주 사단나는 거야.
승정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남자 있다는 게 사실이야? 정수가 당신이 어떤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 정수 씨가 그래? 그 입산 놈. 아니, 그냥 좀 외로워서 만나기는 했는데. 만나기는 했는데? 야, 나는 공사 현장에서 새우잠 자가면서 돈 벌다 줬더니 그 사이에 바람을 핀 거야?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이혼이라도 할까? 그래, 우리 이혼하자. 나도 독수공방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두 사람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고, 올해 8살이 된 딸은 가분이 키우기로 하면서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승정이 8년 동안 벌어서 보내준 돈은 가분이 다 써버려서 다시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된 승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분은 승정과 이혼 후 그해 곧바로 새해와 결혼을 했는데, 네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 애미가 반대하지는 않겠다만, 저 남자 나이가 40이고 너는 이제 20이 막 지났는데 성격이 잘 맞겠니?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그동안 마작방에서 아니 그동안 일하면서 만난 뭐? 마작방? 아니야. 말이 헛나왔어. 참,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일이로구나. 도박판에서 사위를 데려오다니? 얼마 후 결혼식을 마치고 한 집에 살게 된 장세애는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장모님, 뭐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이 사위로 인정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분이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애는 그날 이후 마작방 출입을 하지 않고 마을 자벽부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던 어느 날, 뭐해? 배 안 돌릴 거야? 세애는 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마작방에서 한쪽 이빨에 담배를 깨물며 스티아, 나라샤, 什么？真讨厌啊！ 세애는 마작방에서 자꾸만 돈을 잃더니 집에 들어가 가분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야, 내가 염을 먹이는 소냐? 돈 갖다 뭐 할 거냐고. 고기 반찬이 없잖아. 당신이 언제 돈 벌어줬다고 그래? 아니,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말대답을 하고 지랄이야? 야, 세애는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담배를 꺼내 입에 불며 야, 짜증나니까 그 면상 치우고 꺼지라고. 그리고 내일 마작방 가야 하니까 5만 원만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놔. 가부는 매번 남편에게 맞으며 비참해했으나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그를 원망할 수도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가분이 주먹으로 맞아 멍이 든 눈과 부어오른 광대뼈를 가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아이고, 아이고, 마이나. 이게 뭐야? 야, 설마 창서방 이렇게 만든 거니? 내가 이놈을 그냥. 엄마, 아니, 엄마 그냥 둬. 이러다 말겠지. 어머니는 그때 딸의 결혼을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딸과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가부는 그 이후로도 남편의 구타가 이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출산할 때까지만 참았다가 남편에게 직장 생활을 권유해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 승정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로이가 11살이 되던 어느 날 새해는 거실을 지나가는 11살 된 승정의 딸을 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리 와봐.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로이는 아저씨가 용돈을 준다는 말에 그에게 다가왔는데 있잖아. 아저씨하고 같이 저 방에 좀 들어갈까? 들어가서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고 끝나고 나면 이 돈 줄게. 새해는 아내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의붓딸과 일을 마친 후 너 만약 아저씨랑 있었던 일 누구한테 말하면 엄마하고 할머니 그리고 모두 죽이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공포에 질린 로이가 바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렇지. 그렇지. 새해는 로이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거실로 내보냈습니다. 얼마 후 자꾸만 통증을 호소하는 손녀가 이상했던 할머니는 손녀를 잡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녀는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본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눈이 뒤집어지며 쓰러졌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가부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부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 새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던 새해는 법정에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부는 새해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너, 이 애는 어떡할 거니? 이제 어떡할 거냐고. 낳아야지. 그럼 어떡하라고. 몇 개월 후 가부는 딸을 출산하고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새해와 이혼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해 교도소에 있는 새해에게 발송했는데 새해는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은 채 서류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옥중에 당사자가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근거로도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가부는 어쩔 수 없이 새해가 출소하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새해가 감옥에 가 있는 사이 전 남편 고승정은 대도시 공사장에서 일하며 벌어둔 돈을 지속적으로
딸 양육비로 써달라며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에 감동한 가부는 승정과 함께 다시 시작해보겠다며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옥에 있는 남편 세해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 없었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5년 6개월을 기다린 뒤 세해가 출소한 직후 그와 이혼한 후 승정과 다시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6월 징역 5년 6개월을 복역하고 그렇게 출소한 세영은 아내를 찾아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세혜가 철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세혜를 경계하며 뒷걸음쳤습니다. 여보, 나왔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는 엄마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된 가부는 세영을 거실 소파에 앉히며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사인해. 세혜는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막 출소한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세혜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찢어버리며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버렸습니다. 본인을 무시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던 세혜는 또다시 그녀의 얼굴에 주먹질을 해대며 화풀이했고 너 만약 나하고 이혼하면 내 부모, 딸 모두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피바다를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세혜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녀는 세혜가 술 마시러 나간 후 전 남편 승정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딸 로이가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승정이 처갓집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세혜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창고에 숨어 있을 테니까 그놈이 깊은 잠에 들면 물 마시러 나온 척하면서 창고로 와. 그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가 우연히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듣고 세혜를 살해하는 일에 본인도 동참하겠다며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사랑이 떠나가 술에 취한 세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위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한참 뒤 세혜는 긴장이 풀렸는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는데 가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조심히 앞발로 걸으며 방문을 열었는데 잠들었어요. 그때 창고에서 몽둥이를 들고 준비하고 있던 승정과 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분이 열어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승정과 장인은 잠들어 있는 세희를 수차례 몽둥이로 내려친 후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놈 죽은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장인과 승정은 수레에 시신을 싣고 비틀거리며 옥수수밭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는 아들 장세혜가 보고 싶다며 아내에게 전화해보라고 했으나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장세혜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는데 어머니 장서방은 장춘으로 일을 떠나서 당분간
연락이 힘드실 거예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를 받은 새의 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며 사정을 물어보려 했으나 그날 이후 며느리의 전화기는 항상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가장 의심이 가는 아내 가분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남편분이 출소하신 날 이후에 그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이웃 말로는 부부 관계가 아주 안 좋으셨다고 하던데요. 남편은 출소한 후에 바로 장춘으로 간다고 했어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마시고 다 털어놓으시죠. 도대체 남편은 왜 죽인 겁니까? 가분은 추궁하는 경찰의 물음에 울음을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며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세영을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었고 그녀는 전 남편인 승정과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했던 고승정과 또 다른 내연남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와주었던 가분의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